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감동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단 하나의 이야기. 지금 감동 배달 기사가 전달해 드립니다. 저는 카림 압둘라, UN 현장 보안관이자 위기 대응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단에서 태어나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10여 년간 전쟁과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해왔죠. 2023년 수단 내전이 시작됐을 때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구조자로서였어요. 국제기구의 철수 작전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 수도 하루툼은 이미 아비규환이었어요. 미국, 독일, 영국 모두 자국민 철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철수 작전 성공률은 60%에 그쳤죠. 그런데 28시간. 한국은 단 28시간 만에 자국민 전원을 구조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죠. 어떻게 전화라는 항상 위기 때 먼저 도착하지? 동료 레이첼이 제게 건넨 커피를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렸어요. 레이첼은 어깨를 으쓱했죠. 그들은 항상 그래. 지진, 내전, 쓰나미. 어디든 한국인들이 먼저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와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떤 나라도 이런 혼돈 속에서 완벽한 작전을 펼칠 순 없어요. 분명 과장된 보고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국 대사관에서 온 최종 보고서를 받았죠. 사상자 없음. 누락자 없음. 완벽한 철수. 무언가 이상했어요. 더 큰 나라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그들의 시스템이 더 뛰어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지. 창문 너머로 폭발음이 들렸을 때 제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직접 현장에 나가기로 했어요. 한국의 비밀을 찾아내야 했죠. 현장 안보 브리핑을 마친 저는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틈 외곽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낯선 제복을 입은 이들이 나타났죠. 한국 특수전 요원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렸어요. 그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영어로 유창하게 인사했습니다. UN팀이군요. 안전한 경로가 필요하신가요? 당황스러웠죠. 우리가 구조자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상황이라니. 그들의 장비는 완벽했고 상황 파악도 정확했어요. 리더로 보이는 김대희는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며 안전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정보보다 더 최신이었죠. 그들의 무전기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어요. 제 옆에 있던 통역사가 귓속말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한 명도 두고 가지 마라. 단순한 명령이었지만 그 순간 가슴이 울렸어요. 우리의 임무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한 명도 빠짐없이가 목표였죠. 김대휘는 그날 저희와 함께 이동했어요. 폭격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세웠습니다. 통역사는 저에게 한국 특수부대는 평소에도 이런 훈련을 받는다더군요. 그들에겐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이 본능에 가깝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임무를 마치고 안전지대로 돌아오는 길 김대휘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압둘라 씨, 수단 사람들은 어디로 피신하고 있나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대부분은 갈 곳이 없습니다. 김대휘의 눈빛이 무거워졌죠. 그는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임무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전지대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죠. 한국인들은 왜 다른 걸까요? 제 연구실 벽면엔 세계 각국의 위기 대응 사례들이 붙어 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과거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제 일상이었어요. LA 폭동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한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2년 LA 폭동,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든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죠. 루프탑 코리안이라 불리는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그저 무장한 민간인이라 생각했어요.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읽히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단이었죠. 우리는 정부가 아니라 가족을 지킨다. 수단에서 만난 김대휘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위기 대응은 매뉴얼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웠죠. 탁자 위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사례들이 하나둘 눈앞에 펼쳐졌어요. 동료 마이클이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밤샘이야? 이번엔 뭐에 꽂혔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상한 나라를 연구 중이야. 모두가 파편화되는 시대에 하나로 뭉치는 나라 말이지. 마이클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데? 왜냐하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움직이니까. LA 폭동 당시 한인 상점 주인들은 경찰의 보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켰어요. 수단에서 만난 한국 특수부대 역시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움직였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패턴이 있었습니다. 제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넘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뭉치는지에 대한 연구였죠. 자료 조사 중에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민 철수에 급급할 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현지 협력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데려갔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최소한의 위험으로 최대 효율을 추구하는 게 위기관리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보고서 사이에 끼워진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아프간 현지인 지휘관이 한국군 장교와 포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휘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사진 뒤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린 왜 그들을 남겼지? 유엔 보안관으로서 수많은 철수 작전에 참여했지만 늘 누군가는 남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아프간 철수 작전에 참여했던 다른 나라들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모두 성공적인 철수라고 평가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달랐어요. 일부 협력자 미철수, 우선순위에 따른 선별적 구조와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죠. 반면 한국의 보고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일부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구해야 할 사람이었죠. 제 동료 제니퍼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 한국건에 매달려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 제니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걸 보니 그들이 정말 특별한 모양이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재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인도네시아 쓰나미, 아이티 지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튀르키예 지진. 그리고 그 모든 현장에서 발견한 공통점.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항상 첫 번째로 도착한다는 점이었어요. 재난 현장에 다른 나라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 구조대는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죠. 현지인들의 증언을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찾지 않았어요. 박수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런 패턴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제 저는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의 DNA에 새겨진 위기 대응 본능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새벽까지 자료를 뒤적이던 저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구조대는 항상 현지인들과 먼저 소통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제 동료 아메드가 아침 일찍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어? 대체 뭘 찾고 있는 거야?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패턴을 찾고 있어. 이 나라는 항상 남들과 다르게 움직여. 아메드는 제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흥미롭네. 이걸로 뭘 하려고? 아직 모르겠어. 솔직히 대답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 이상이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던 중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 강릉 산불과 수단 내전, 한국은 이 두 위기에 동시에 대응했어요. 한쪽에선 자국 시민을 보호하고 다른 쪽에선 외국인을 구조하는 작전을 동시에 진행했죠.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두 개의 대형 위기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군, 정부, 시민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비군 시스템, 민방위 훈련,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맞물려 작동했죠. 그들은 타고난 전사가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구조자로 변했죠. 동료 소피아가 제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역사일 수도 있어. 끊임없는 침략과 재난을 겪으며 단련된 집단 무의식 같은 건 말이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도 비슷한 역사를 가졌잖아요. 맞아,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하나처럼 반응한다는 거야. 마치 전체가 하나의 몸처럼. 이 발견은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어요. 기술적 접근 너머에 인간적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스템 분석으로는 부족했어요. 그 이면에 있는 정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을 이해해야 했죠. 수단 내전 현장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드론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호품보다 포옹을 먼저 건넸죠. 한 장면이 특히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무너진 건물 앞에서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간 한국 구조대원이 있었어요. 그는 소년에게 먼저 물을 건네는 대신 무릎을 꿇고 소년을 껴안았습니다. 통역사 없이도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죠. 그건 군대가 아니야. 하나의 공동체였어. 제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 강국이었죠. 그 정이라는 것,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그 감정이 그들의 원동력이었어요. 데이터와 매뉴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연대감이었습니다. 동료 마틴이 제 연구실에 들렀습니다. 자네 논문 주제가 한국의 위기 대응이라고 들었는데 왜 하필 한국인가? 제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오히려 매뉴얼을 만들어. 마틴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보통 위기 대응은 지침서에 따라 움직이지만 한국인들은 상황에 따라 즉각 적응해. 기존 매뉴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틴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정의라고 해. 영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지. 그날 밤 저는 오랜 연구의 결론을 내렸어요.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옥스퍼드대 강의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위기 대응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 기술을 넘어선 인간적 접근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저는 수많은 매뉴얼과 프로토콜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닌 정신의 문제입니다. 수단에서의 경험, LA 폭동, 아프간 철수, 그리고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발견한 한국의 모습을 차례로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죠. 어떻게 한 나라가 그토록 일관되게 위기에 강할 수 있는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위기 대응이 효율적인 이유가 단지 문화적 특성 때문이라면 다른 나라들은 이를 배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문화를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핵심 가치는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남기지 않는다는 결단, 함께 움직인다는 믿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어느 문화에서든 적용 가능합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위기 대응 모델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술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위기에 강한 나라는 기술이 아닌 사람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남기지 않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나요? 첨단 장비를 든 로봇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사람일까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식 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조용히 다가와 구조할 사람. 그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위기 관리를 가르칠 때마다 항상 한국의 사례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방법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다만 서로를 향한 책임감, 그 오래된 가치를 잊지 않았을 뿐이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잃어가는 그 가치를 말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창문 너머 캠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수단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과 현지 소년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위기 대응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란 것을요. 그리고 그 연결이 가장 강력한 나라,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연구 주제를 메모했어요.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성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막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제 연구는 학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의 강의 이후 여러 대학과 국제기구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초대는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글로벌 위기 대응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죠. 비행기에 오르며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연구해온 그 나라,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한국은 제가 연구한 그대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효율성이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더 들어온 것은 그 사이에 숨겨진 작은 친절들이었죠.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직접 안내하는 공항 직원,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돕는 학생,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낯선 이웃. 서울대학교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부터 학생, 정부 관계자, 심지어 제가 연구했던 구조대원들까지.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소통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연장이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국의 위기 대응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시간의 강연 동안 제가 발견한 한국의 모습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질의응답 시간 한 노 교수님이 일어나 물으셨습니다. 압둘라 박사님, 우리도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었습니까? 수많은 나라 중에서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현대 세계가 잃어가는 가치를 간직한 드문 나라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효율과 인간 및 기술과 정서가 균형을 이룬 곳이죠. 이것이 미래 위기 대응 모델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 후 한 젊은 구조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단에서 만났던 김대휘였어요. 압둘라 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연구가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김대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배웠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모습이 제 인생을 바꾸었으니까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그게 중요한 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2주는 빠르게 지나갔어요. 떠나기 전날 밤 한강변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위기 대응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죠. 진정한 위기 대응은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서로를 향한 책임감,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의 연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들 사이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인간성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희망을요.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저 역시 그들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의 감동 배달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이야기 하나, 안전 배송 완료. 다음 배달도 기대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배달 기사였습니다. 다음 배달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 배달 기사에게 최고의 팁입니다.